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민족의 미래를 묻다. 강인섭. 참으로 우리들 다친 가슴들을 펑펑 터트리며 번득이는 햇볕으로 녹슨 레일을 닦아내고 한 줌씩의 땀방울을 뿜어 쓰러진 기관차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거늘. 아, 총구 사이로만 서로 건너다 보는 눈망울이여. 피안처럼 돌아앉아 칼을 갈고 있는 슬픈 그림자여. 아, 녹슨 쇳덩이는 오늘도 북을 향해 우짓고 있다. 강인섭 시인의 민족의 미래를 묻다. 그 앞부분입니다. 지난해 한국전쟁을 앞두고 배달되지 못한 편지라는 제목으로 통일 시 낭송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발표된 시인데요. 올해도 한국전쟁의 비극이 일어났던 그날 6월 25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또다시 겪을 수도 있는 법. 한국전쟁의 아픔과 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분들의 그 희생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윤대영 작가의 말발굽 소리를 듣는다 함께 하겠습니다. 윤대영 작가는 1962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고 1988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원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왔습니다. 90년에는 어머니의 숲으로 문학사상 신인상, 94년에는 문화체육부가 선정한 제2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96년에는 천지간으로 이상 문학상, 98년에는 빛의 걸음걸이로 현대문학상, 2003년에는 찔레꽃 기념관으로 이효석 문학상, 2007년에는 제비를 기르다로 김유정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대표작으로 은어낚시 통신, 추억의 아주 먼 곳, 지나는 자의 초상, 달의 지평선 등이 있죠.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윤대영 작가의 말발굽 소리를 듣는다.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말발굽 소리를 듣는다. 윤대영. 어제 나는 아내의 부탁으로 원두 커피를 사러 적선동에 있는 현대빌딩 지하의 나이스데이란 찻집에 갔었다. 아내는 언제 커피의 맛을 들였는지 그것만큼은 까다롭게 선택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것도 나이스데이에서 갈아주는 모카 타입이나 블루마운틴이어야만 했다. 아무데고 백화점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아내는 그 촌스럽기 짝이 없는 이름의 찻집에서 갈아주는, 사실은 별맛도 없는 원두 커피만을 고집했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곳 커피를 선호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알 수 없는 게 여자 마음이라고. 그녀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남편에게 성지순례를 시킴으로 해서 얻어지는 어떤 효과를 노렸는가 모르겠다. 어서 오세요. 어떤 꽃 드릴까요? 장미요. 가발로 만들어주세요. 네.
커피를 산 다음 나는 나이스데이 바로 앞에 있는 꽃집에서 장미꽃 한 다발을 곁들여 사기까지 했다. 그리고 역시 아내와 자주 가던 경복궁에 들러 경회로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운 다음 몇 년 전 아내와 첫 입맞춤을 했던 만춘전과 수정전과 사정문을 거쳐 근정전을 돌아본 다음 집으로 돌아왔다. 햇살 좋은 봄날 오후, 그리고 거기 아내와 나의 성지에서 나는 한 마리 말을 보았다. 그것은 근정전으로 올라가는 석축기단 위에 무릎을 괴고 앉아 있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근정전을 호위하고 있는 12지신 중의 하나인 석수였다. 눈여겨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게 말이란 것조차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은 수백 년의 풍상 속에서 무릎 위에 그 뭉툭한 턱을 올려놓은 채 웅크리고 앉아 동자 없는 눈으로 무연히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감전이라도 된 듯 난 그 자리에 붙박혀 가만히 진저리를 치고 있었다. 그때 나는 꿈엔 듯 말발굽 소리를 듣고 있었던가. 저녁에 나는 식사를 마치고 여느 날처럼 아내와 커피를 마시며 그날 일어났던 일상적인 얘기들을 주고받았다. 역시 커피는 나이스데이 커피가 맛있어. 나는 그게 그거 같은데. 에이, 아니라니까요. 맛도 좋지만 거긴 우리가 데이트하던 장소잖아요. 알았어. 텔레비전이나 좀 틀어봐. 아, 네. 네. 제가 이제 콜라병 뚜껑 따는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만들어가지고 백지수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콜라병 뚜껑 따는 소리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야, 이걸 처음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걸 발견을 했는데. 진짜 똑같다. 아이디어로 제가 이걸 한번. 저 있잖아. 왜 꺼요? 그만 쉬자고. 난 콜라 뚜껑 따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 네. 네? 뭔가가 환기되는 느낌이랄까? 말하자면 거울같이 매끄러운 표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금이 가고 있는 것과 같은 거. 더 이상은 억눌러 둘 수 없는 욕망 같은 게 나도 모르게 천천히 되살아난다는 거지. 이를테면 무사한 일상을 담보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감춰두고 덮어뒀던 그런 거 말이야. 네? 그게 뭔데요? 글쎄, 요즘 난 자주 이런 꿈에 시달려. 꿈이요? 잠결에 누가 뚜벅뚜벅 다가와서 날 툭툭 치면서 잠을 깨우는 거야. 날 어디로 데려갈 것처럼 말이지. 하지만 난 눈을 뜨는 게 두려워. 그렇게 깨고 나면 내가 여기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 것 같아서 말이지. 거기가 어딘데요? 글쎄, 실은 나도 모르고 있어. 모른다고요? 굳이 말하자면 낙산이나 해남, 부여 무량사, 지리산, 경주, 그리고 강원도 홍천 어디쯤일 테지. 참. 낙산에 가면 늘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해수 관음상이 있어. 부여 무량산은 계절이 침몰하는 무덤. 그러니까 장지인데다가 지리산을 두고 누군가는 종교에 입문하는 길이라 했다지 아마? 네? 그럼 경주는요? 경주는 뭔데? 경주는 햇살을 악모하는 신라인들이 살았던 곳 아닌가? 홍천은
홍천 어디쯤엔 불꽃나무라는 게 있다더군. 가을이 되면 담쟁이처럼 생긴 넝쿨이 가지 끝까지 빨갛게 돌돌 말고 올라간다는 거야. 멀리에서 보면은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뭐라고요? 나 참. 이 말을 할 때쯤 아내는 무슨 오랑캐라도 보는 듯한 사나운 얼굴로 변해 있었다. 딴엔 섭섭함이 지나쳤던지 제법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흥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여자란 것은 일단 남의 아내가 되고 나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남편과 공유하지 않으면 못 베기는 것이다.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를 달랠 심산으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는데 어디선가 예의 그 말발굽 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나는 넋이 빠져 멍하니 그것을 노려보았다. 화면이 바뀌면서 들판을 달려가고 있는 말이 나타났다. 내 다시금 그 말의 환영에 이렇듯 사로잡히게 될 줄이야.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내 앞을 질러가고 있는 그 말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다음 날 새벽 4시쯤에 나는 물속 같은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6년 전 겨울의 일이다. 내가 아내와 결혼을 하기 2년 전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1987년 1월이 되겠다. 그날 아버지의 그 충격적인 차 사고가 아니었던들 나는 그 말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고 살았을 것이다. 내가 말을 처음 본 것은 7살이나 8살 때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아버지는 차를 몰고 나가는 게 아니었다. 여보, 너무 잘못까지 쌓였어요. 게다가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가야 돼. 당신 고집도 참. 아버지는 먼 친척과 동업하는 제철회사 대리점의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고물상부터 시작해 지금의 제철회사 대리점이 되기까지 아버지는 오랫동안 운송 담당 노역부로 일했다. 하지만 지금 회사엔 아버지 말고도 젊고 튼튼한 기사 2명이 더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회사 일로 차를 부리는 경우란 사실 드물었다. 어쨌거나 이제 그 일은 아버지가 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버지도 참, 이 눈 속에 차는 왜 몰고 나간다고 저러시는지. 그러게 말이다. 별일 없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불안하시면 좀 강하게 말리시지 그러셨어요. 네 아버지가 내 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 오늘은 왜 이렇게 불안한 게야? 꿈자리도 사납고. 저 오후에는 눈발이 그친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여태까지 별일 없었잖아요. 이상해. 왜 이러지? 내 맘이 왜 이래? 정말 그날 아침은 어쩐지 이상한 기운이 집안에 감돌았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날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다. 아버진 나이가 들어 건강이 눈에 띄게 꺾이면서 더욱 말에 대한 얘기를 자주 늘어놓았다.
이게 분가를 하던 날, 네 조부님께서 이 애비를 불러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더란다. 분씨, 우리 집안은 역마살이 껴있다는 게야. 역마살이요? 그래, 역마살. 이 애비만 하더라도 평생을 두고 달려야 할 팔자라는 거였지. 뭐 그렇게 달리다 보면 앞서가고 있는 또 한 마리의 말이 보일 거라고 말씀하셨어. 무슨 얘기예요? 말이란요? 무슨 말이요? 그때까진 편전을 갈아박으며 달려야 한다는 게 아버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너도 왜 기억하지? 뭘요? 옛날 우리 집에 들어왔던 말이다. 그렇다. 그 옛날 우리 집에는 조부를 따라 들어온 말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분가를 하기 바로 한 해 전이니 1968년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그 말이 들어왔던 집은 지금도 내 고향에 남아있다. 1972년 조부가 죽고 나서 지금은 장손인 백부가 그 집을 지키며 살고 있다. 조부와 당시 40살의 호랍이인 백부와 그보다 5살 아래인 아버지가 살림을 꾸리고 살았다. 사범학교를 나와서 학교에서 선생 노릇을 하며 당시 좌익 활동을 했다던 백부는 6.25가 발발하자 곧바로 삿갓을 쓰고 사라졌다가는 전쟁이 끝난 이듬해에야 봉두난발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다. 32의 상처를 한 후론 줄곧 집 근처 과수원 한가운데다 원두막처럼 생긴 움막을 짓고 봄부터 가을까지 거기서 살다 날이 추워지면 돗자리를 말아 들고 행랑으로 들어왔다. 그래, 넌 언제까지 그 움막에서 살 거냐? 지 자식 지가 챙겨야지. 재수 씨한테 다 맡겨놓고. 아버님 저 괜찮아요. 저 수란이가 착해서. 아유, 수란이 많이 먹어라. 네, 작은 엄마. 하모니카도 좀 그만 불어. 안 그래도 청승 맞아 죽겠구만. 아버지, 형님도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만하시고 진지 드세요. 그래, 그러자.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농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 배울 기회를 일찌감치 백부에게 내주고 재산으로 남아있던 과수원과 몇 평 몇 마지기밖에 안 되는 논밭을 건사하느라 머슴처럼 살았다. 어머닌 온 집안 살림을 맡아 하느라 내내 겉늙은 모습이었다. 조부가 그 이상한 말을 끌고 집으로 들어온 것은 그해 가을에 어느 저녁 나절이었다. 아니, 끌고 들어왔던 게 아니다. 조부는 어둑한 대문을 들어설 때까지도 그 말이 자신의 뒤를 따라왔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아버님. 아유, 다들 뭘 보고 그렇게 놀란 게야? 아버지, 뒤에 말이... 뭐? 말? 아니, 무슨 말? 아유, 이 말이 언제부터 따라온 거냐? 아버님, 말 따라온 거 모르셨어요? 그래, 몰랐다. 말이, 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낯색이 변하지 않던 조부도 그땐 꽤나 놀랐었으리라. 흠칫하고 조부가 뒷걸음질 치자 그놈은 뚜벅뚜벅 대문 안으로 들어서더니 곧장 뒷간 옆에 비어있는 우리로 들어갔다. 그때 처음 나는 말을 보게 됐다. 그래, 말이다. 집은 삽시간에 큰 물이 들이닥친 것 같았다. 어째서 그 말이 호련히 우리 집으로 찾아 들어왔는지는 도대체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20여 년 전이라곤 하지만 그때도 말은 쉽게 구경할 수 있는 짐승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는 입을 딱 벌리고 서서 그 말을
무슨 변복한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그놈은 제갈도 멍에도 안장도 물론 편자도 박혀있지 않은 말이었다. 훌쩍한 키에 단단한 구절과 부드러운 거모를 가진 그 말은 멀뚱한 눈으로 사위를 둘러보며 마치 제 집에라도 들어온 듯 아무 거리낌이 없어 보였다. 여보, 저 말 이상해요. 잘못 찾아온 게 아니라 제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있잖아요. 제 집이라니? 어머, 저기 말 잔등 청소하는 저분 큰아주버님 아니에요? 응? 그러네. 형님이 왜 말잔등을 청소하고 계시지? 애미야, 예. 말 먹을 건 좀 줬냐? 네, 아버님. 우리 집 사람 중에 누구라도 저 말을 타고 먼 길을 떠날 거야. 그럴 거야.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우유들 먹자. 아버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시끄러. 밥이나 먹어. 큰아주버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해탈! 초월! 개명! 대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해탈, 초월, 개벽이라고 하시는데요. 수란이는 모른 척해라. 밥이나 먹어. 좋았어요. 예, 형님. 어서 오세요. 저녁이 늦었네요. 형님. 아주버님, 천천히 드세요. 체하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작은 엄마? 그러게. 우린 얼핏 말발굽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그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소리려니 싶어 방심한 채로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잠시 후 우리는 말발굽 소리가 안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렇다. 말이 안방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이게 뭐야? 말이! 수저질을 하던 손들이 저절로 멈춰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놈이 섬돌 위에 마침낸 마루 위에 앞발을 올려놓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이어 커다란 말대가리의 그림자가 방문에 불쑥 나타났다. 그때 방문이 밖으로 열렸다. 그러자 그놈의 말대가리가 방 안으로 불쑥 들이밀어졌다. 순식간에 얼추 가슴팍까지 말이 방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급기야 남정네들도 혼절하듯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다. 뒤미쳐 우리는 말이 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래, 그놈이 사람의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땐 모두 오갈이 들어 입이 틀어져 있었기에 정작 말을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자, 이제 가자. 사람에 쓰인 짐승의 소리가 방 안에 그렁그렁 울려 퍼졌다. 방이 기우뚱하니 흔들렸다. 말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풀 녹은 단내가 방 안에 부옇게 부풀어 올랐다. 황망한 순간 엉겁결에 누군가가 그 말을 되받았다. 그래, 냉큼 가거라. 뭐래? 어서 가자고! 누군가 냅다 수저를 팽개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백부가 훌쩍 잔등에 올라탔다. 이윽고 말은 백부를 태운 채 기웃기웃 대문을 나선 다음 마침내 발굽 소리를 요란히 남기며 어딘가로 사라져갔다. 어째 저놈이 가지?
정작 가리라 생각했던 놈은 저놈이 아닌데. 어째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조부는 그때 아버지가 그 말을 타고 가리라 믿었다는 이야기였다. 백부가 돌아온 것은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빈 마국간 앞으로 쌀락눈이 흩뿌리던 저녁 무렵, 백부는 슬그머니 대문 안으로 들어섰던 것이다. 그리고는 곧장 비어있던 마국간으로 걸어 들어갔다. 형님! 그만 들어가들 자거라. 대문 걸고. 조부는 이렇게 얘기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백부는 그렇게 나흘을 마국간에서 돌부처처럼 버티고 앉아 있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불현 안방문이 열리며 조부가 목침을 들고 마당으로 성큼 내려왔다. 그는 지체 없이 백부의 면상을 향해 그것을 집어던졌다. 목침은 곧바로 날아가 백부의 이마를 정통으로 때렸다. 그만 일어나! 과수원에 나가봐야지! 쩌렁한 조부의 외침을 듣고 그는 화닥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우리를 한 바퀴 빙 돈 다음 밖으로 나왔다. 그러더니 광으로 저벅저벅 들어가 낫자루를 챙겨 들고 나와 무어라 말도 없이 뒤란문을 통해 과수원 쪽으로 사라졌다. 한갓 한나절 낮잠을 자다 깨어난 사람인 양 심상한 모습으로. 그로부터 2달 뒤에 그는 비어있던 과수원 움막을 제 손으로 헐고 재취를 얻어 사랑에 살림을 드렸다. 돌아온 다음 그는 아예 딴 사람이 돼 있었다. 그는 말의 잔등을 타고 돌아다니는 동안 해탈, 초월, 개벽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게 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인지를 분간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이런 소리를 들었다. 다 왔다. 이제 혼자 가라. 이듬해 우리 식구는 분가를 해 도회지로 이사를 했다. 딱히 먹고 살 다른 방도가 없기도 했으나 아버지가 차를 몰기로 작정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헌책 더미를 고물상에 저울로 팔아 넘긴 날, 그는 조부가 말하던 예의 그 말을 꿈에서 봤다. 같이 가! 같이 가자는 말이야! 같이 가, 제발! 왜 자꾸 도망을 가는 거야! 말은 온갖 사냥이 부풀어 오르는 낯선 숲속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말의 뒤를 따라 죽어라고 달렸다. 그러나 도저히 말을 잡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뒤처지는 듯하면 말은 멈춰서서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고 다시 아버지가 쫓아갈라치면 앞으로 내닫곤 했다. 아버지는 이렇듯 괴로운 꿈에 시달리며 새벽이면 깨어나곤 했다. 왜 자꾸 꿈에 말이 나타나는 거지? 왜 꿈만 꾸면 말이 3일째 같은 꿈을 꾸다니. 차를 사기 전 아버지는 내리 3일 이런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그 후 우리는 그런 대로 살아왔다곤 할 수 있다. 넉넉하달 수는 없었으나 밥 걱정을 줄이며 몇 해가 더 지나서는 변두리 주택가에 3칸짜리 집을 지어 오랜 스윗방을 면하기도 했다. 또한 아버지는 여러 번 차를 바꾼 끝에 이제는 더 이상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될 만큼 생활의 틀을 다져놓았다. 하지만 아버진 그게 다가 아니었다.
네 아버지는 이제 운전대 안 잡아도 되는데 왜 자꾸 운전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어머니가 걱정 많이 하셨는데. 20년 갈아먹은 편자만 하더라도 대체 얼만데. 아무리 채찍을 휘두르며 달려보아도 그놈의 말은 꼬리조차 베질 않아. 무슨 소리예요? 또 말 얘기예요? 아유, 지겨우네. 그놈의 앞서가고 있다는 말은 정작 있기나 한 것인지 평생을 두고 달려온 길인데 그냥 예서 눈이 멀고 말팔자인지 원. 그때 말이다. 그때. 그때 뭐요, 아버지? 네 백부가 아니라 이 애비가 그 말을 타고 나갔더라면 어땠을지. 아유, 제발 그 말 얘기는 그만 좀 잊어요. 예?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봐. 아직 뭐가 더 남았는지 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내쳐 달려가 보는 수밖에. 아유, 지겨워. 그놈의 말업본지 역마살인지 아직도 달려야 하는 거요? 달려가 봐야지. 그 수밖에 없어. 그 수밖에는. 아버지, 혹 아버지가 그 말을 앞서가고 계신 건 아닐까요? 얘기를! 말이 앞서갔대도! 하며 내게 핀잔을 주곤 했다. 앞서가고 있다는 말, 아버지를 뿌리치고 먼저 달려가고 있다는 그 말, 도대체 그게 무엇이었던가? 아니, 무엇일까? 다음 날 새벽에 우리 식구는 그것을 알게 됐다. 그것이 정작 무엇이었던가를. 그러니까 그날 어머니의 심상찮던 예감이 현시되어 기정사실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아버지의 처음이고 마지막인 차 사고였다. 그것은 우리 식구를 삽시간에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만취가 되어 차를 몰고 돌아오던 아버지는 아랫동네 사거리 길을 꺾어 들다 플라타너스를 비스듬히 받고 그만 6, 7미터는 충분히 될 개울 아래로 떨어져 내렸던 것이다. 한데 새벽 6시쯤 눈이 그치고 짙은 안개가 주름주름 내리고 실루엣 두엇이 아직 컴컴한 골목길의 희미한 외등 속에서 일긋거리다 사라지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어이 춥다. 어이 추워. 아유, 어머, 여보. 추운데 왜 마루 끝에 서 있어? 당신 괜찮아요? 어서 요를 깔아요. 어서. 차는요? 차는 어땠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아버지 좀 이상하다. 차는 안 가지고 오셨어? 아버진 멀쩡한 모습 그대로였다. 그날 아버지는 사고를 냈다고는 짐작할 수조차 없이 당당하게, 그러나 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먼 곳에 다녀온 사람처럼 눈이 풀린 채로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아버지가 신발을 신고 마루로 올라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서야 어머니와 나는 아버지에게 심상찮은 일이 벌어졌음을 눈치챘다. 사고가 났었어요. 사고가. 한데 사고가 아니기도 하고. 어머니가 묻는 말에 아버지는 실실 웃으며 건성으로
영문을 알 수 없는 말만 줄곧 내뱉었다. 그뿐이었다. 단지.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 시작했다. 그는 끼니조차 거르고 온종일 자리를 지고 누워있기만 했다. 천둥처럼 놀랐던 어머니도 차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슬슬 평온을 되찾아갔으며 8톤 트럭에 의해 개울바닥에서 끌려 나온 차가 대문을 들어설 때도 아버진 자는 듯한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아버진 깨어 있었다. 어머니와 나는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서 고통스럽다거나 하는 흔적 따위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더없이 잠잠하고 평화로웠으며 지극히 맑은 미소까지 떠올라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오랜 옛날 백부가 말을 타고 나갔다 돌아왔을 때 그 훈훈하던 표정을 아버지의 얼굴에서 다시 보고 있었다. 불꽃나무를 봤어. 나무 밑에서부터 가지 끝까지 불이 활활. 불이었어. 불꽃. 그랬다. 아버지는 그 멀고 먼 길을 달려오면서 한 번쯤은 그렇게 개벽하는 당신을 보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운명의 길을 쫓아 달리며 잡으려 했던 그 앞서가고 있다던 말은 바로 아버지 자신이었으며 그날 사고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때 이미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물속 같은 잠에서 나는 깨어났다. 아니, 그것은 깨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깨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 내 안에서 그동안 나이를 먹고 자라온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의해서. 잠이 깨는 순간에 난 팔다리와 어깨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누군가 완력을 사용해 억지로 뼈를 틀어버릴 때 찾아올 법한 무서운 아픔이었다. 나는 세차게 몸을 버둥거리다가 이윽고 안간힘을 다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때 난 깊은 물속에서 울려나오는 것 같은 이러한 소리를 이명인 양 듣고 있었다. 자, 이제 가자. 나는 아내가 잠을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장롱 서랍을 열고 옷을 꺼내 입었다. 새벽의 희부연 빛이 창문을 적시며 들어와 침대 모서리를 휘장처럼 감싸고 있었다. 안방을 나서려는 찰나에 아내가 잠에서 깼다. 아내는 단박의 사태를 짐작하고 차라리 냉정한 얼굴이 되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 흔들리지 않는 표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당혹스러움과 슬픔과 노여움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당신 여자가 생겼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럼 어딜 가려고요? 그래. 어디로든 가려고 해. 거기가 어딘데요? 몰라. 그냥 곧장 가보는 거지. 그럼 굳이 어디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갈 곳이 있지. 그게 어딘진 몰라. 하지만 가야만 하는 거지. 모든 것이 포함된 하나의 장소.
라고 말하려다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아내는 아이를 안고 체념한 죄수처럼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소리 없이 대문을 열고 나와 문 앞에서 잠시 사위를 두리번거린 다음 도대체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낮게 발굽 소리를 퉁기며 내닫기 시작했다. 말발굽 소리를 듣는다.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 좀 궁금하네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문학평론가 김나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먼저 이 제목에 담긴 의미부터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말발굽 소리를 듣는다 라는 제목인데 말발굽 소리를 듣는 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네, 이게 참 어려운 은유인 것 같은데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거를 딱 느끼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다 계획했던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딱 해버리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 그런 힘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 딱 느낄 때 근데 그게 이 소설에서는 말발굽 소리라는 어떤 소리라는 은유로 나타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조부, 아버지, 그리고 또 백부, 나 이렇게 이어지는 3대가 말로 쫙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면 어떤 존재라고 보면 될까요? 네, 아까 얘기한 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말발굽 소리가 자기를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게 하는 어떤 욕망, 삶의 욕망 같은 거라면 그게 딱 이렇게 현시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 근데 한국어로는 충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말이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백부와 아버지를 이렇게 달려가게 하는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 어디로 갈 건지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달리게 만드는 힘 그게 이제 드라이브 그러니까 충동 같은 거라면 말은 그게 딱 나타난 모습이 아닌가 네.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작품 안에서 봤을 때 약간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당한 뒤에 역마살에서 벗어나요. 뭐 예를 들자면 백부는 말을 타고 온 뒤에 딴 사람처럼 이렇게 살게 됐고 또 아버지는 교통사고 당한 후에 그 역마살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이것도 어려운 해석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게 속담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됐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그런 큰 고비를 딱 넘겨버리고 났을 때 새 삶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이 소설이 그런 거를 이렇게 어떤 사건으로 딱 매듭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삶, 그러니까 백부가 막 정신을 놓고 뭐 움막을 짚고 살던 삶이나 아빠가 이유도 없이 그냥 눈 쌓인 길을 트럭을 몰고 그냥 막 달리는 것처럼 그런 삶에서 어떤 사고를 딱 겪고 다시 자기를 원래의 자신을 발견해서 뭔가 삶에 정착하고 이렇게 안주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김나영 씨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것도
같고 저도 사실 그런 생각하는데요. 살다 보면 나의 존재, 나의 근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소설을 접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백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마지막에 보면 나도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예전에 뭐 유명한 CF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꾸 묻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사실 우리가 스스로 알려고 하지 않고 막 살아가고 있고 또 정작 알려고 해봤자 그걸 온전히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그냥 대충 그런 거라고 여기고 그걸만 믿고 맹목적으로 막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소설을 딱 읽게 되면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싶고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막 뭐가 고파지는 것 그런 거를 이 소설이 좀 자극을 시켜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맹목적이겠지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막 달려가 보게 만드는 그런 그런 무모함 이런 거를 자극하는 소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를 계속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대단한 일탈을 하거나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 어찌 보면 나의 환경이나 나의 어떤 가족사나 뭐 나의 어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울타리 속에서 그냥 또 그대로 그것에 순응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그냥 인간의 인생 아닌가.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에도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학평론가 김나영 씨와 함께 윤대영 작가의 말발굽 소리를 듣는다.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음악 이강호,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김남희, 극본 서현희, 제작 강병택,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